베트남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 나락이 같냐? 라는 이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핵개발입니다. 아까 1990년대부터 베트남에 한국과 일본과 서방 기업이 대거 투자하면서 베트남의 성장 엔진이 돌아갔다. 그 베트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딱 그 시기부터 북한이 집착했던 게 바로 핵개발에 집착합니다. 오히려 이거로 인한 수많은 국제 경제 제재들이 북한의 체제를 흔들고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된 겁니다. 맞네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북한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번에 이 두 나라가 왜 다시 회담까지 한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베트남에 중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를 만났습니다. 그 말은 이 김정은의 이제 복심을 만나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이죠. 최선희와 중 외무장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통적인 조선과 베트남의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번 만남보다 더 중요한 건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에 또럼 서기장. 서기장은 베트남에서 최고 실세이고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 또럼과 김정은이 무려 18년 만에 북한을 또럼이 방문한 겁니다. 또럼 서기장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성대이 맞아 줬고 또 최근에는 외교부장이 최선희 외무성하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온 세계의 신경이 북한에 쏠려 있긴 한데 점점 고립돼 가는 나라고.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주변에 베트남이라는 뭐 이전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연대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동지라도 더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하노이에 갔었어요. 네. 하노이에 가서 정부 대표단으로 가서 뭐 그 국립외교원이라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립외교원. 거기 가서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북한하고 베트남하고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그때 그 교수 총 책임자로 나왔던 사람이 북한 사회과학원 박사들이 와서 좀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베트남의 최근 경제 발전 상황에 대해서 요해를 하고 갔다. 파악하고 갔다. 그러니까 뭔가 흥미를 가지는 거는 역시 베트남식. 그러니까 공산주의 유일 당의 지배를 받으면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뭔가 우리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미리 자료를 차근차근 만들어 놓는 단계에서 북한으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상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끼리는 기본적으로 당 대 당 사이에 연대 우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국제 무대를 비롯한 그러니까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들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모습이 강합니다. 그런 네. 성격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베트남을 볼 때 베트남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면서 서로 전쟁을 했던 그런 국가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 때 북한으로부터 베트남에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우식이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동남아에서 베트남의 중점 국가로서 이제 그 베트남을 이용해서 주변 국가들의 자기 외교적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로도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매우 중요한 나라하고 또 베트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지금 베트남과의 교류가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거는 한마디로 자기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전통적인 외교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그 상비인가 20만이 넘어가잖아요. 사실 저희 그 아버지가 25년 전에 넘어가셨고 여동생 남동생 이제 베트남에 간 지 20년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타운이나 한국 음식점이 되게 귀했어요. 그런데 20만 명 정도의 그 거주 인구가 나오면 자체 시장이 형성이 돼요. 타운이 만들어지고 음식점이 만들어지고 쇼핑몰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 편리함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이 재밌는 곳이에요.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이만큼에서 왜 베트남 얘기를 하지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야, 베트남 한번 가봐야겠네. 이 마음이 돈도 많이 가신데. 예. 이제 또롬이 그 호치민 이후에 이제 서기장과 이제 주석을 겸하는 이제 최초의 지도자다라고 하는데 사실 베트남에서 이 호치민이라는 인물은 하나의 신앙에 가까운 그런 어떤 지도자입니다. 국부로 이야기가 되죠. 이 남북 베트남이 통일되기 전에 이 전쟁 중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가의 어떤 상징이 된 인물인데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미국 달러는요, 그 달러의 액수에 따라서 인물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의 모든 지폐는요, 다 호치민의 얼굴로 돼 있어요. 그랬나? 네, 다 호치민이요. 이 호치민에 대한 그 베트남 사람들의 존경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김일성, 김정일 이전에요. 호치민이 사망한 뒤에 호치민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하노이에 있는 묘소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신을 그렇게 하노이에다가 말하자면 신성시하게 모실 만큼 이 베트남의 상징이자 그 정신의 거의 뭐 최고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원래 그 사이공이었거든요, 도시. 그러니까 남베트남의 사이공. 수도였죠. 우리 때는 사이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이제 호치민으로 바뀌어가지고. 뮤지컬도 미스 사이공이잖아요. 네, 미스 사이공인데 요즘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에게 뭐 호치민이라고 하면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얄타 포츠담 회담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통 이제 식민지 해방 논의가 됐잖아요. 거기서 베트남이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프랑스는 전승국이니까 자기가 안 놔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 갖다가 정말 무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 군대를 물러내고 네,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을 독립시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인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이 어땠냐면 굉장히 인간성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민적이고 권력자로서의 거들먹거리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할아버지, 아저씨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설날 때 그 전쟁주의잖아요.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들한테 방송을 해요. 이번 설날인데 전쟁 중이라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없구나. 그러니까 호 아저씨가 너희들한테 옛날 얘기 하나 들려줄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이제 마음을 사는 거고 이 사람이 굉장히 청빈했거든요. 근데 권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1인 숭배 이런 걸 절대 못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호치민시로 이름 바꾼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반대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형제국처럼 가까웠던 곳입니다. 호치민과 김일성 왜 이렇게 친해졌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아의 분단 국가였고, 우리나라는 38 북이 38도선, 베트남은 북이 17도선으로 갈라져 있었고, 이제 그 북쪽은 이른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집권을 했고, 남쪽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가 있었다가 이제 프랑스가 나가고 이제 그 미국이 들어왔지만, 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분단 국가라는 공통점도 있었고,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그 중국이랑 소련이 싸워요.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후르츠초프가 집권한 다음에 이른바 스탈린주의를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저렇게 일당 독재를 해야 되냐? 약간 자본주의와도 손잡자. 여기에 중국이 발끈한 거죠. 이런 수정주의 지킬 건 지키라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국경 분쟁까지 해요. 중공이랑 소련이요.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아시아 약소국이 이제 그 슬슬 어디에 우리가 손을 뻗쳐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그치.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입장 비슷한 아시아 약소국끼리 손을 잡자라고 하면서 김일성과 호치민이 손을 잡기 시작했다가 두 사람의 우정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소련하고 중국하고 그때 수정주의니 교조주의나서 막 싸우면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좀 약화가 돼요. 그 틈에 끼어든 게 북조선이야. 아하. 북한이 끼어들어가지고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이론이 있는가 하면 60년대, 80년대 북한 각지에 특히 평양시 각지에 미제의 각을 뜨자라는 선전 포스터들이 붙어요. 맞아요. 저게 실제로 우표에도 있었고 돼지 있었어, 같다고 맞아. 그러잖아. 돼지 각든다 그러잖아요. 미제국주의라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우리가 혼자 싸워서 이기긴 힘드니까 베트남은 오른팔을 떼내면 북조선은 왼팔을 떼내고 쿠바가 오른다리를 떼내면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미국의 각을 뜨자. 이게 정서적으로 맞은 거야. 그러면서 베트남과 북한과 의 유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제 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북한이 나름 잘 살았습니다. 그래요?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었거든요. 그 일제 식민 시대 때 공업 시설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대부분 다 북측에 다 만들어졌었거든요. 그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자원도 남한보다는 북한에 훨씬 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보다는 경제 여건이 좋다 보니까 아마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하면서 좀 친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북베트남도.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사회주권 내에서 연대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위상을 좀 이렇게 높이고 싶지 않았을까.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과 우리나라가 체제 경쟁을 한창 할 때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57년 그래서 북베트남 최고 지도자였던 호치민이 직접 북한을 방문합니다. 일단 김일성이 호치민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스승으로서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갓 태어났을 때 이미 호치민은 이제 혁명 투사였거든요. 공산주의 운동가였고 또 코민테른이라 해서 제3인터내셔널,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그래서 전 세계 공산주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1세대. 그 1세대가 호치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뭐 소련군 대자 달고 들어왔던 이 사람에 비하면 막 대선배님이신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은 또 뭡니까? 프랑스를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침략자를 물리치신 분이고 이놈은 이제 침략자 해다가 실단 놈이고 위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호치민이 또 검소하고 매우 소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인간적으로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호하라바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친근했던 예, 그런 사람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말한 데 따르면 호치민이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국가적인 그런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그 정도까지.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평양시는 다 이렇게 고문 완장을 이렇게 두르고 그렇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예. 사이가 아니었네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국제 공산주의 원로로서 이 호지민을 아마 김일성이 예우를 다해서 아마 추모를 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호지민이 왜 존경을 받은 줄 아세요? 왜요? 프랑스, 미국을 물리친 것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정말 서민처럼 살았어. 저 사람은 그 하얀 옷 입고 그냥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민족적 영웅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북한은 저 때쯤부터 1인 지배 체제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 사진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쪽은 정말 서민처럼 하면서 결국 서민들 생활을 잃고 세웠고 저기는 혼자 집단 지도체제로 가면서 수령제주로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호찌민과 김일성을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왜요? 하노이에 가시면요. 호찌민 주석의 묘가 있고 주석궁 바로 앞에 가면 호찌민의 고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실제로 그 안에 그 마지막으로 남겼던 폐타이어로 만든 슬리퍼와 슬리퍼? 슬리퍼. 직접 신고 다니. 진짜로 이런 게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주석궁이라고 이게 프랑스 식민지 당시에 프랑스 총독 관저였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잘 수가 없다, 호찌민이.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업무만 여기서 보고 난 잘 때는 여기 허름한 여기 이런 집에서 자겠다라고 했대요. 이게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 일단 그 김일성이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그 당연히 주석궁에 갔겠죠. 당연히 주석궁을 내줬어요. 여기서 자라고 자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 호찌민 주석은 어디서 주무시냐? 저 앞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잔다. 그럼 나 여기 잘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다른 허름한 영빈관으로 갔다라는 또 에피소드가 있고 군사계로 특히 이제 파병이었습니다. 파병. 뭐 우리나라도 파병을 했지만 그렇죠. 베트남 전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제 미국이와 같은 공군력을 파병해줬다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왜 그랬냐? 당시 이제 베트남 전 때는 중공과 소련도 미국 눈치 못하고 해가지고 직접적인 파병은 못했어요. 그렇지? 북한이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군력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북한이 거의 초토화된 거에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 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중공과 소련이 북한에게 많은 미국기를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종사는 이때 실전 경험들이 없잖아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연인원 30만 명을 계속 파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올남전 파병이요. 그래서 김일성이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저 30만 명, 연간이나 30만 명이 이 실전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오면은 정말로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호찌민은 그거 알았어요. 미국이만 달라고. 그러면 조종은 우리가 하겠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조종사까지 보내드리겠다. 해가지고 조종사까지 세트로 왔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북한 공군 파일럿들이 그 경험을 갖고 와서 평양 방공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의 뭐 정설이 돼 있죠. 당시 이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하노이 상공에서 이 그 미국이하고 F4 그 팬텀기라 그러죠. 붙었거든요. 공중전을 하는데 무전기로 이상한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베트남 언어 아니고 뭐 이상한 나라 언어가 들려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한국어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북한군이 이제 참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이 공군을 보내가지고 조종사 보내고 그다음에 훈련 교관까지 보내서 그래서 꽤 괜찮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으로는 미군기 26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군만 보낸 게 아니라 또 북한은 뭡니까? 땅굴 잘 파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 때 완전히 제공권 당해가지고 땅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 갱도 파는 거, 그다음에 기술하고 또 장비를 또 보내준 겁니다. 공병 부대랑 또 기술자들도 대거 보내줘가지고 그걸 도와줬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 군복도 보내주고 탄약도 보내주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당시에 또 베트남 파병을 했잖아요. 그치, 우리 많이 갔죠. 그러니까 남한 군대하고 북한 군대가 거기서 실제로 또 한 번 전쟁을 치른 겁니다. 어머. 대리전. 지금 공중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톰 크루즈 주연의 얼마 전에 이제 2편이 개봉했죠.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 2편이 개봉을 했어요. 탑건이요. 네, 36년 만에 이제 개봉한 이제 속편이라고 하는데 그 1편 개봉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탑건이 사실은 이제 해군 그 전술 전투기 교관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맞아요. 이 탑건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한국전 당시에는 압도적인 우세였던 미국 전투 기술이 사실은 베트남에서 수많은 미국에 의해서 이제 그 격추당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전투기가 격추당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이제 항공 그 조종사들을 더욱더 양성해야겠다. 좀 더 고급 기술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탑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뭐 거의 뭐 피를 나눈 형제거든요.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계속 두 나라는 좋은 관계를 좀 유지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75년도에 통일이 돼요.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나가고 이제 결국은 승리를 하는데 그때 김일성 주석이 친서를 보냅니다. 베트남 지도부에. 미군이 미처 파괴하지 못하고 놔두고 간 팬텀 전투기, 장갑차, 탱크, 기관총, M16 이런 것들 표본으로 쓰게끔 우리한테 좀 달라. 많이 너도 봤으니까 저 해병대가 쓰는 도적 장갑차도 그렇고 많으니까 근데 베트남이 거절을 합니다. 아 이렇게 도와줬는데요? 그렇게 보냈는데 펜션 달라는데. 베트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교시를 했다는 걸 보면 엄청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피가 얼마나 많이 베트남 땅에서 흘렀는데 공병도 들어가고 사실 수송대도 들어가고 남북 대결전이었어요 사실. 많이 들어가서 많이 죽었는데 이거 안 준다고 그러면서 배신자 욕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1978년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의 노르돔 시아누크 친왕이라는 사람이 김일성하고 정말 딱 친구. 맞아요. 딱 친구인 나라를 들어가서 쳐요. 와. 그러니까 노르돔 시아누크 친왕이 중국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에 베트남 그 우리가 수정주의, 뭐 베트남 뭐 대국주의 뭐 온갖 욕이 난무를 해요. 노동신문에 전면에. 또 욕 시리즈 있잖아. 욕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잘하지. 어떻게 형제 국가를 배신한 그러니까 너네는 원래 그런 놈이다. 예. 형제 국가를 배신을 했고 전후 국가를 배신했고 이제는 옆 나라까지 그렇게 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됐는데 75년부터 88년까지 베트남하고 북한 사이에 그 어떤 왕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김일성이 김정일을 해서 엄청 욕을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 욕을 한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베트남 대사관이 철수는 안 했거든요. 문 닫아매고 온갖 교류를 안 했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게 너무 감정이 막 안 좋으니까 캄보디아에서 1988년도에 공화국 창건 40주년 행사 때 보찌공이라고 하는 주석이 처음으로 옵니다. 두 나라 사이 관계를 풀자. 네. 근데 김정일이가 처음엔 반대해요. 오지 말라 그러나 꼴도 보기 싫다. 그랬는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아니에요. 김일성이한테 다시 보고 가더라니까 그래도 미운 놈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얻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보치공 주석이 88년 9월 달에 평양에 옵니다. 그때부터 약간씩 얼음이 살살 좀 녹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당시 베트남 상황이 지금의 북한 좀 상황인 것 같거든요. 당시 베트남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실제로 지도부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중국은 이미 몇 년 앞서가지고 80년대 중반부터 이미 대박 정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징샤오핑에 의해서.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소련에서는 그 고르바초프가 삐리스트로이카라 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하고, 그러니까 베트남도 그걸 이제 채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도이모이 정책이었거든요. 도이모이는 그냥 글자 그대로 새로운 것 쪽으로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세신하다 뭐 이런 세신하다, 거구나. 개혁하다.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던 방식에서 이제 시장의 역할을 좀 되살리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에는 그 배급제였잖아요. 배급제가 아니라 이제 봉급을 주고 알아서 너희들이 물자를 갖다 시장에서 구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동안은 그 과도기에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상당히 처음에는 이제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뚝심을 갖고 계속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된 거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베트남 도이모의 핵심은 근데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혁신, 개혁하면은 한 번에 다 바꿔버린다 싹 이렇게 뒤집어. 경제적으로 엄청난 큰 충격이 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도이모이 할 때도 갑자기 바꾸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을 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이모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농업이 아까 가장 큰 문제였었잖아요. 기근도 있었고 뭐 식량이 부족했던 문제점이 그렇겠죠. 있었기 때문에 그 농업 부분부터 먼저 건드렸는데,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져옵니다. 도급제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의 일정 부분만 정부에 세금처럼 납부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처분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농민들이 마음껏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 조금이라도 주면 어디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된 거고요. 또 성장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가져올까? 해외로부터 가져와야 되겠다. 해외 투자법을 이제 건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법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제 베트남 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외국인 투자법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고 있었잖아요. 네. 그 문제가 출발점이 캄보디아 침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79년에 캄보디아로부터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제재가 이제 그다음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 속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토지 소유권은 다 베트남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유권은 없지만 토지의 사용권에 있어서 상당히 장기간의 토지 사용권을 이렇게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거 뭐 50년 상환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걸로 판정이 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사실상 통신 사용권. 사실상 사용권이에요. 소유권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거래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용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을 하면서 베트남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대나무 외교의 그 힘이 또 발휘가 되죠.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지 중국과의 분쟁이었어요. 호치민이 살아생전 이런 말 했거든요. 절대로 중국 믿지 말라고. 왜냐면 중국은 베트남을 1000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약간 뭐라 할까 DNA 깊숙이 중국을 싫어하는 게 뭔가 있어요. 게다가 79년도에 전쟁까지 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손을 잡아야지 도이모이도 성공을 하니까 91년도에 전격적으로 중국과 화해를 합니다. 국경 개방하고. 그러니까 지금 최대 교육국이 됐죠. 그 다음이 뭐냐? 대한민국과 손을 잡자. 그래서 92년도에 베트남과 대한민국이 또 수교를 합니다. 자, 마지막 퍼즐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였는데 네. 94년도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드디어 풉니다. 네. 그리고 95년도에 미국과 전격적으로 베트남이 수교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베트남이 정말 전 세계 사회주의나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의 어떤 롤 모델 같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정치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시스템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서 뭐 엄청난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북한과 베트남 어떻게 보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고요. 전쟁을 겪었다는 역사적인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은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고 북한은 점점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걸까요? 북한과 베트남을 보게 되면 이 권력 구조를 설계하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베트남은 대부분 그 최고 지도자 1인한테 권력이 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당 정치국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서 국가 운영 방식을 토론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실패 자체가 체제의 붕괴까지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권력 구조가 되어 있냐면 김일성이 자기가 항일 소사에 대한 거를 강조하면서 개인 우상화를 지금 막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이 되고 그리고 이색적인 사상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로 해가지고 당 안에 있던 뭐 남로당파 그리고 뭐 소련파 그리고 연안파를 비롯한 모든 파벌들을 100% 다 숙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독재 체제를 완전히 구축해 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혁 개방 그 자체가 사실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조금만 하면 되잖아. 조금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조금만 열어놓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가 다 약화가 됩니다. 이게 허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개혁 개방을 한다고 치더라도 주변국들이 다 경제 수준이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해도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선전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쫙 열면 어떻게 돼? 중국의 자금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강을 넘으면 대한민국의 63빌딩이 있어요. 바다 건너면은 뭐가 있어요? 일본, 도쿄.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령의 절대적인 그 권위가 그냥 한순간에 화라락 무너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위에 세워진 정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김일성이 100만 일본 관동군을 물리치고 야, 조선을 해방했다는 것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25 전쟁을 남측에서 미제국주의가 밀었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그 거짓말들이 하나씩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위에 세워진 정권이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 김일성이 빨치산 사령관이 아니고 소련군 대위였대. 이런 말들을 들으면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그러니까 자체도 나는 이 거짓말이. 생각에 이만감이 뭐가 재밌냐면 여기 지금 막 베트남, 동남아 전문가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북한 연구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이제 약간 달나라 같잖아. 못 가잖아. 그냥 달나라 이렇게 보잉어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달나라에서 온 절구질하던 토끼가 와 있는 거야. 절구질하던 토끼가 와 있는 거야. 이제 북한과 다른 공산국가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나라. 맞아요. 봐봐요. 내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 안정이죠. 정치적 안정이에요. 지금 두바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한 게 그거거든요. 두바이 신화는 두바이는 안전하다 이거로 컸는데 지금 이란 지금 미사일이 날아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맞아요. 그 신화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누가 투자하겠어? 라고 말들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또 투자의 매력이에요. 공산국가다. 일당 독재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안정돼 있는 베트남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매력이 포인트입니다. 아까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이 안정화되기를.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거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북한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상한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에 있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집단지도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4명의 권력을 가진 분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책임도 같이 분산해서 가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적인 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1인이 다 결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말한 걸 다시 뒤집는다. 실패했다고 뒤집는다. 수령의 권위 약화 바로 직결되면서 이거 잘못된 시스템인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북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잘못된 일이면 얼마든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두 시스템이 부딪혔을 경우에 당연히 베트남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면에서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베트남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 나락이 같냐? 라는 이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베트남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 나락이 같냐? 라는 이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핵개발입니다. 아까 1990년대부터 베트남에 한국과 일본과 서방 기업이 대거 투자하면서 베트남의 성장 엔진이 돌아갔다. 그 베트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딱 그 시기부터 북한이 집착했던 게 바로 핵개발에 집착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처음에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북한이 핵개발을 다루기 시작했던 관점은 체제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외교적인 카드였어요. 하지만 이 외교적인 카드가 불러올
경제적 후과라는 부작용을 북한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원유 거래 제한, 광물 거래 제한, 노동자 송출 제한, 금융 거래 차단까지 경제적으로 북한이 먹을 수 있는 외교적인, 경제적인 모든 제재를 지금 북한이 다 먹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못 풀었어요. 그러네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지만 오히려 이거로 인한 수많은 국제 경제 제재들이 북한의 체제를 흔들고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된 겁니다. 맞네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큰 외교적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국제 고립이라는, 결국은 외교적 카드를 북한이 흔들었지만 이 외교적 카드마저 꺾인 상황을 북한이 지금 자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트남 문제를 통해서 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래? 가끔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다 보면요. 이게 입출국 할 때 이런 표지판 보게 되는 경우 있어요. 아세안. 이게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이 아세안이라는 게 동남아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가 11개국이 만들어진 일종의 유럽연합 같은 연합이에요. 지금 이 나라들이 다 지금 인도네시아나 태국, 지금 베트남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사실 미국, 중국에 의해서 베트남이 우리 무역 3대 파트너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베트남 우리 3대 무역 파트너가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가장 많이 거래하는 나라가 어디야? 뭐 이렇게 물으면 뭐 중국, 미국 이렇게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다음 바로 일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일본이 아니라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로부터 베트남이 정말 빠르게 순위를 차고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거의 무역액이 작년만 하더라도 945억 불을 기록했거든요. 양국 간의 무역액이요. 그리고 지금 2030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양국 간의 1,5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면에서 또 봤을 때 한국이 베트남 내 투자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한 15% 정도를 삼성전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많은 기여를 베트남 경제에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는 따라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TBT 규제나 SBS 규제를 보게 되면 동남아 그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일본하고 유사해요. 네. 근데 베트남만 유별나게 다릅니다. 우리랑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일찍이 들어가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규제나 제도가 우리나라랑 유사하다는 건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들어가서 활동하기 좋다는 거죠. 아니 베트남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이 거의 국민 기업 수준이잖아요. 아니 그럼 삼성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있나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삼성 외에도 현대차가 현대차는 거기 합작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 현대차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동쪽 하이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생산 거점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지금 LG 전자가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LG 화학까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같은 그룹에서는 나일론 같은 섬유 원료를 만드는 공장을 좀 세웠고요. 또 포스코는 거기서 배터리 소재 흑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트남에 뭐가 있냐면 그 히토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있는 거죠. 2013년경에 그래서 대기업만 들어간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따라가지고 우르르 엄청나죠. 계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10,000개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의 국내 유통망을 거의 이제 우리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하노이에 가면 서호, 웨스트레이크라는 데가 있어요. 약간 신사동이랑 청담동을 합쳐놓은 지역인데 거기서 차 타고 한 5분만 가보시면 엄청나게 큰 쇼핑센터가 나와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라고 해서 축구장 50개 규모예요. 50? 베트남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를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맞아요. 하노이 시내를 다니다 보시면은 저거 우리은행인데 여기 왜 있냐? 신한은행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체 외국계 은행 1위. 신한은행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중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동해안 측, 뭐 항저우, 상하이 쪽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200만 원 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시장을 이제 베트남이 인수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있죠. 전 세계 나이키 생산량의 50%가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반이 거기서. 아니요. 뿐만 아니라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또 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폭스콘 같은 경우 우리 휴대폰 애플 휴대폰 쓰잖아요. 원래 중국에 있지 않았나요, 이거? 근데 폭스콘은 지금 베트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왔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글도 제품들을 이렇게 생산을 또 하는 걸로 바뀌고 있고요.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옮겨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투자 환경 그리고 전력이 그나마 제일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는 곳이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인력 경쟁이 생긴 거예요. 아까 전에도 뭐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는 했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무한정 공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임금 상승. 예,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중국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올랐어도 워낙 중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베트남 내를 돌아보게 되면은요 정말 빠르게 임금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나 여기서 더 이상 생산 활동 못해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하노이 안에 아니면 호찌민 안에 이렇게 공장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 외곽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골 쪽으로 다 물러나 있고. 임금 올라가고. 예. 근데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네. 인건비가 올라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러면 인도네시아로 가면 안 돼? 뭐 인도로 가면 안 돼? 뭐 그런데도 계속 베트남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아까 개방이란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엄청나게 시장이 열려 있어요. 그럼 그 시장이 열려 있는 이유가 뭐냐를 네. 봐야 되잖아요. 베트남이 맺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다른 나라와 17개의 자유무역 협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출을 할 때. 네네네. 그래서 세다. 한 60개국 정도의 이상의 관세 혜택을 보면서 수출할 수 있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특히 베트남 EU FTA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네. 이 베트남 EU FTA 같은 경우는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 좀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교차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을 베트남에 가져가서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EU로 수출을 할 때 네. 우리나라 산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메이드 인 베트남. 예, 그렇게 되면 관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임금이 싸고. 임금 싸고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베트남이 임금이 올라감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또 수출을 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세금 굉장히 싸게 혜택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이 그러니까 동남아 내에서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건 무관세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크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드렸더니 형제 국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냐, 북한. 그랬더니 베트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때요? 북한도 조금 열릴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북한의 이제 지도자라면 베트남처럼까지는 따라 못하더라도 중국은 조금 개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땅도 붙어 있고. 왜냐하면 체제도 사실 중국과 북한이 좀 비슷한 면도 있고 하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중국하고는 개방을 하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잘 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 김정은도 이제 2012년 1월 1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4월 15일 날 김일성 광장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해요.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매번 하는 그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저는. 매번 하는 소리. 그런데다가 거기로부터 한 2, 3주 지난 다음에 공연을 한번 보여주는데 월화봉학당 공연을 뒤에 로키, 실베스타 스텔론이 곤투 하는 거 그림 나오고 곰돌이편 나오고 미키마우스 나오고 춤추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10여 명 친구들이 같이 그거 봤는데 와 김정은이 등소평이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거의 환호를 했어. TV에서. TV 보면서. 아 이제는 우리 평양 2, 3년 안에 갈 것 같다. 그랬는데 2012년 말부터 변해요. 이게 왜 변하는 거냐면 김정은이 풀어놓으라고 시장 활성화라고 이러니까 온갖 북한 말로 말하면 잡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쓸어 나오거든. 시장에 모여서 나라가 어떻고 경제 개방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거 나오니까 이거 다 보고할 거 아니야. 김정은 가만 보니까 아이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힘들게 만들어서 넘겨준 나라 내 대에서 무너질 것 같고 싹 돌아섰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냥 개혁 개방 못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북한이 두 개 국가론과 핵무장화를 헌법화하면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는 것이 2019년 그 하노이 북미회담을 진행하면서 북미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면 또 그걸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개혁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유언과 그리고 미련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이게 말씀을 쭉 듣다가 생각난 게, 야, 만약에 개혁 개방한다면 중국과 베트남과 하는 게 맞다. 왜냐면 북미 정상회담 때 기차 타고 갔습니다. 기차로 뭔가 화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베트남 북부 지역이 예. 지금 중국하고 철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이 남북 고속철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게요. 철로가 만약에 연결된다고 하면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출을 할 때 그리고 또 요새 저희들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에너지 수송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수송망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